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벌써 2025년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도 아마 거의 2025년 12월 마지막 주쯤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노동 쪽에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산재 관련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산재 사고 발생하는 거에 엄벌을 처하겠다 해서 기존에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근로감독관을 많이 확충하기로 했었죠. 예전에는 아무래도 그 근로감독이 이런 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쪽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노사 간에 대등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2년 반 정도 이제 예전에 사업장 때려잡는 것처럼 노동조합도 똑같이 때려잡고 뭐 회계 공시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좀 사용자를 감독하던 인력들을 좀 이렇게 균등해서 배치했더니 문제가 많이 나온 게, 노동조합 측은 거의 뭐 결국 정부에서 시키는 걸 다 했어요. 회계 공시도 아마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 노동조합 중에서 90% 이상이 회계 공시를 했고, 뭐 그 이외에도 예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불합리한 뭐 그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문제는 사용자를 감독하는 인력이 그렇게 그걸 배분하다 보니까 노동조합 측은 그렇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갔는데, 어떤 결과가 발생했느냐? 역대 최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노무사로 일을 하면서 사실 무조건 노측은 아니거든요. 제 매출이 대부분이 사실 회사로부터 나오고, 사건도 사용자들이와 근로자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사용자 측에서 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유는 차치하고 결과가 그렇게 벌어졌으니까 새 정부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역시 노동법 그리고 노동부의 행정력은 근로자 보호하고 사업주를 감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해가지고 근로감독관을 대폭 5년 동안 몇천 명 충원해서 근로감독, 산업안전, 말이야 예방인데 다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했던 건데,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어요. 2014년에 쌍용차 파업 때 이제 그 노조 간부에게 대규모 한 몇십억 그 손해배상 그거에서부터 벌어진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거의 사람 하나를 거의 반 죽여놨었죠.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불법 파업이었다는 거는 맞는 거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노란봉투로 지원해주는 모금에서 해서 시작된 게 11년 만에 이제 결실이라면 결실이고, 모르겠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이 최초에 2014년 때 그 과도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예방하자, 막자, 여기서 시작된 그 취지를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노란봉투법이 개정이 되었고 2026년 3월부터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2026년 바뀌는 노동법들이 뭐 4대 보험 요일부터 시작해서 좀 있어요. 뭐 남녀고용평등법 쪽에서는 뭐 육아휴직 이런 거에서 크게 바뀐 것들은 없는데, 짜잘짜잘하게 뭐 바뀌는 건 있는데, 대한민국 노동법에서 가장 메인 2026년에 바뀌는 거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 즉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노란봉투법이 여러 가지를 담았어요. 노조법이라는 게 한 번 개정하기가 근로기준법에 대비해서 어렵다 보니까 손해배상 쪽 말고도,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산업구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중구조라고 하죠. 이중노동시장이라고. 이중노동시장은 뭐 우리가 흔히는 뭐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뭐 근로조건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거기도 한데, 대기업 중소기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원청과 하청 사이의 근로조건이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노사 간에도 균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근로조건뿐이 아니라 하청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서 원청은 리스크도 회피하고 이익은 내는데, 그에 반해서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항의라면 항의고 교섭을 할 창구가 없었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하청 회사들이, 근로자들이 하청 회사들을 상대로 노조를 결성해서 아무리 뭐 단체 교섭을 해가지고 월급 올려주세요, 근로시간 좀 줄여주세요 해도 하청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야, 원청에서 주는 돈이 이거밖에 안 돼. 그 원청에서 이제 기성을 받아야 되는데 인건비에서 이거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 아니면 원청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내 하도급이죠. 원청 회사 공장이나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20명은 유지를 하래. 그리고 너네들 휴가 가는 거, 특히 너는 그 일 잘하니까 휴가 갈 때도 아무 때나 막 자리 비우지 말고 막 일주일, 2주일 자리 비우지 말고 하래. 이런 식의 거가 있어서 사실 교섭이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청이 모든 리스크와 그런 걸 좀 회피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그 교섭에 대한 책임은 좀 회피하는 구조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에서는 뭐 우리나라 노조법 같은 건 아니지만 공동사용자 이런 걸 이제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 하청에서 교섭을 할 때 노동위원회에 신청해가지고 미국 노동위원회에서 이거는 원청이랑 교섭을 할 만하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청이 공동사용자네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인정이 됐고, 뭐 이제 어떤 나라들은 부분 사용자성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뭐 공동사용자, 부분 사용자 이런 거 어려우니까 모르겠어 하면서 다 빼버리고, 원청도 구체적으로 그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즉 실질적 지배력설이죠. 그럼 그냥 아예 그냥 사용자를 봐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예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그냥 노조법상 사용자로 본다라는 식으로 풀어나간 사용자성을 넓힌 나라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의제마다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야 돼. 이 단체 교섭의 의제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임금도 있겠지만 임금도 여러 구성 항목이 많죠. 기본급 인상률도 있겠지만 상여금, 성과급, 학자급 구성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원청이 사용자고 어떤 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얘는 원청이 사용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원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며칠 전에 노동부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침을 드디어 내놨습니다. 문제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보니까 많은 지적들이 있었죠. 이게 추상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 건데 노동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해서 봤는데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거 결국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가서 많은 노조들이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할 때 어떤 걸 보느냐 지침에서 첫 번째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있었는지를 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적 사업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여부를 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인정하는 거 이런 거를 보겠다. 이제 이건 예시고 결국 두 가지죠.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있었는지 조직적 사업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이 있었는지 먼저 두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조직적 사업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이거는 예전에 도급과 파견 기준에서도 봤던 건데 원청 사업이 편입되어 있느냐 아니냐 원청 사업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는 섞여서 일을 해. 섞여서 일을 하면은 원청 사업에 편입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사내 하청이라고 하죠. 공장에서 보면은 요새는 대기업 공장에서 분명히 일을 하는데 그 기업 그 근로자들이 다 그 대기업 근로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 공정은 A 회사, 뭐 여기서부터 이 공정은 B 회사, 여기서부터 이 공정은 C 회사에서 각자 다른 회사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갈수록 뭐 반도체니 뭐 자동차니 뭐니 어쨌든 제조업은 복잡해지고 각 공정별로 중요해지는데 전체적인 제너럴한 관리 그리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거에 대한 건 하는데 각 세부 공정 이거 몇백 개 몇천 개 되는 모든 공정을 다 관리하기가 이제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만 담당하는 업체들은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조그만 회사들이 들어가서 그 공정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청의 사업이 편입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지 이제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들어가 있으면 모든 근로 조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몇 가지는 무조건이죠. 첫 번째로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질적 사용자 누구겠어요? 원청이겠지. 그 공장의 산업 안전을 누가 하는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 시간 같은 거 있겠죠? 공장 운영 시간은 거기는 원청이 정하잖아요.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그리고 뭐 2교대, 3교대를 하는지, 뭐 그러는지. 이런 거 하청이 회사들이 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유기적인 라인으로 가는데 그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물건들의 몇 개를 만드는지를 정하는지에 따라서 피크 타임, 좀 쉬는 타임, 이런 게 다 원청이 정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사내 하도급은 이제 어지간하면 원청 사업이 편입되어 있다고 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거는 이 하청업체가 보니까 매출의 99%가 딱 하나에 그 공장 들어가서는 매출 99%야. 다른 매출은 거의 1% 이런 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뭐 원청에서 이 전속계약 해지해서 너 나가 하면 다른 매출이 없어서 회사가 망해. 뭐 그리고 사내 하도급은 아니겠지만 뭐 공급계약 같은 걸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종이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종이를 사주는 곳이 99%가 에이플 노무법인이야. 그래서 에이플 노무법인 용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문이 있겠죠. 두께는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이게 재질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그거 맞춰가지고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에이플 노무법인이 내년부터는 다른 데 거 쓰려고 해서 딱 잘라. 그럼 망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원청에 이제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뭐 나머지 의제들에 따라서 보겠지만 이제 그 원청의 사용자성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메인이 구조적 통제를 한다라는 건데, 구조적 통제는 크게 세 가지를 예시를 들었어요. 제가 결국 이거는 이 세 가지를 보면 결국 대부분 이 노란봉투법은 사내 하청, 이게 사내 하청이라는 게 제조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내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들을 대한 건데, 첫 번째는 인력 운용입니다. 뭐 원청 그 하청업체 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인력의 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격, 야, 이런 걸 할 줄 아는 애들, 아니면 이런 자격을 갖춘 애들이 들어와야 돼. 들어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인력 운영의 뭐 틀을 지정. 너네 2교대 해야 돼? 3교대 해야 돼? 아니면 며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이 지금 노란봉투법은 아니지만 인력 운영으로 해서 인정이 된 게,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CJ대한통운 같이 물류회사들 있죠? 물류회사는 인력 운영의 틀 거의 정해져 있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너네 이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짓고서 너네 배송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올해 했던 게 첫 번째가 하나오션에서 조선소죠. 조선소는 아예 그냥 도크 안에, 하나오션의 도크 안에 모든 하청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있고, 일일이 다 체크받거든요. 오늘 몇 명 출근했어? 얘 왔어? 야, 그 판단기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백화점 같은데, 이 며칠 전 올해 한 10월 달에 나왔어요. 백화점 면세점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가지고 백화점 안에 구찌 매장이 있어요. 그럼 이 백화점 안에 구찌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백화점 소속이 아니에요. 구찌에서 고용해갖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근무 시간, 장소, 몇 명 들어오고 이런 거를 다 백화점들이 정해요. 최소한 매장마다 3명씩은 돌아가야 되고, 저희 백화점은 한 달에 하루 쉽니다. 저희 백화점 안 쉬는 날에는, 쉬지 않고 근무하는 날에는, 구찌 매장 항상 열어야 돼요. 구찌 매장 쉬는 날은 우리 현대백화점 쉬는 날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고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해져 있어요. 라고 하면 결국은 근로시간뿐이 아니라 인력 운영에 대해서, 구조적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근로시간인데, 방금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죠. 사실 인력 운영에 대해서 구조적 통제를 하면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무조건 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건설업입니다. 건설 현장 들어가 보면은 몇 시에 시작해서 아침 조회하고, 중간에 쉬고, 공정회의하고, 점심시간하고, 페트롤, 이제 원청에서 페트롤 돌고, 중간에 또 참하고, 오후 공정회의하고, 마지막 몇 시에 문 닫고. 누가 정해요? 하청이 정하나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원청이 정합니다. 우리 현장 주말에 쉬겠어요? 라고 하는 건 하청업체가 정하지 않습니다. 야, 오늘 비가 많이 오네? 야, 오늘 눈 되게 많이 오네? 이 건설 현장 중에 막 토목 이런 데는 눈 오면 그날 근무 안 하거든요? 이거 하청에서 안 정해요. 원청에서, 야, 오늘 눈 많이 오니까 내려. 라고 하면은 이제 하청도 그날 쉬는 거고, 하청에서, 야, 이거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막 이렇게 해도 원청에서, 야, 이 정도면 됐지. 오늘은 그냥 공사해. 라고 하면은 그냥 공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가 원청에 있다라고 하면은 구조적 통제를 원청이 한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 방식. 원청의 세밀한 작업 지시서,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 MES라고 하죠, 요즘에. 거의 요즘에는 이런 걸 막 종이나 원청 관리자 직접 가서 이주할, 고주할 하는 게 아니라 작업 지시서가 쫙 밀려 들어와요,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겠다. 결국 원청 사업장에 들어오는 사내 하청, 범위는 넓습니다. 제조업뿐이 아니라 제가 말한 엄청나게 많은 사업장들 다 포함돼요. 이제 사내 하청은 거의 100% 노란봉투법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말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거예요. 사내 하청은 이제 사내 하청 사업이면은 다 원청이 거의 사용자를 일부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결국은 지금 가장 애매한 부분이었던 그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사실 해석 지침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이슈인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는 교섭 대상이 확대되는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찍는 걸로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노란봉투법 1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시고 2025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